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대지를 덮고 남도의 작은 고을 덕산에는 초록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날은 새 군수가 부임하는 날 기껏해야 16, 풋내마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 교자를 타고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저게 새 군수라 하네? 에이, 애송이지 뭐. 덕산 고을의 아전들은 나이 지긋한 자들이었습니다. 40, 어떤 이는 60을 넘긴 자도 있었지요. 이들은 낡은 관행과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새로 부임한 이 어린 군수는 그저 모셔만 놓으면 되는 허수아비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이원익이라는 소녀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선조 임금 아래 조정에서도 이름난 신동이었고 겨우 16에 급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덕산 군수라는 자리를 맡겼던 것이지요. 너무 어린 것이 아니오. 라는 말들 속에서도 임금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어릴지언정 뜻이 크면 몸보다 먼저 자라는 법이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 한다. 그리하여 이원익은 덕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날 덕산의 동원 앞에는 붉은 현판과 초립을 쓴 아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신관 사또께 문안 드리옵니다. 그는 차분히 교자에서 내려 유려한 동선으로 상방에 올라 말했지요. 이 고을 백성과는 따뜻이 지내되 그 따뜻함이 법을 넘어설 순 없어. 아전들의 경험도 귀히 여기겠지만 백성의 등골을 타고 배불리려는 이는 내 결코 함께하지 않겠소. 이 말에 잠시 동원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은 처음엔 실수를 터뜨렸으나 그 말이 첫 조련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관속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엔 오래된 관례가 하나 있사옵니다. 매년 춘서월이 되면 합덕방죽에서 관속들과 군수가 함께 철렵을 즐기며 한 해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사온데. 이원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차피 새로운 몸, 고을의 풍속을 아는 것도 치정의 시작이니. 그리하여 다음 날 말 타는 관속들과 교자에 탄 사또가 합덕방죽으로 향했습니다. 방죽가에는 이미 차일과 포장이 설치되고 기생들이 북을 두드리고 민요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술과 고기가 상 위를 넘쳤고 아전들은 노련한 손놀림으로 안주를 뜯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죽을 먼저 돌아보겠소? 그렇게 그는 홀로 방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사이 관속들은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 말과 수레에 기대어 눕기도 했지요. 이튿날 이른 새벽, 동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놀란 관속들이 벌떡 일어나 모이자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대들이 나를 이끌었으니 오늘은 내가 그대들을 이끄는 날이여. 합덕방죽으로 다시 가겠소. 이번엔 걷지. 말도, 술에도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육방아전들은 말없이 줄을 맞추어 걸어 나섰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걸음은 느리고 방죽은 멀기만 했지요. 그리고 방죽에 도착하자마자 사또는 말했습니다. 다 보았소. 돌아갑시다. 그날 이후 관속들 사이에 흐르던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 어린 성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아전들은 어린 사또에게 함부로 굴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 긴장도 오래 가지 않았지요. 그래도 어린애 아니오. 며칠만 지나면 흐물흐물해질 테지. 하지만 이원익은 결코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해가 채뜨기도 전에 다시금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사또께서 조령을 내리셨다. 육방아전들은 당황해 허둥지둥 모였습니다. 전날의 피로도 채 가시지 않았건만 사또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랐지요. 오늘도 합덕방죽에 다녀오겠소? 사또, 오늘은 그래도 말이라도 타고 가시지요.
말이라니. 국고를 함부로 쓰는 일, 나는 허락하지 않소. 오늘도 걸어가면 되지 않겠소. 결국 관속들은 두 발로 방주까지 걸어가야 했고, 이튿날엔 더 일찍 조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또께서 또 조령을. 이러다 날마다 걸어 다니겠소. 관속들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육방아전들이 차례로 동원계단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소인들,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이원익은 그들을 굽어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여. 그대들의 손이 백성의 고단한 삶을 더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시오. 사또, 잘못했사옵니다. 조처대로 따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덕산 고을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고을 백성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원익은 새로 서천 군수로 발령이 났지요. 서천으로 전임되던 날, 이원익은 잠시 대흥에 들러 그곳 군수로 있는 먼 친척을 만나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흥 관아에 이르기 전, 길가에 수건을 두른 한 노인이 행렬 앞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옵소서. 무슨 일이여? 소인 부부는 자식도 없이 소 한 마리로 겨우겨우 살고 있사온데 간밤에 그 소를 도둑 맞아 싸웁니다. 그 소로 밭을 갈고 새끼를 낳아 팔며 연명했거늘 이젠 어찌 살아가오리까. 이원익은 조용히 노인을 보며 말했지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자취는 남아있어 방향은 잡았으나 대응 읍내에서 자국이 끊겼사옵니다. 좋소. 내가 어차피 대흥에서 머무를 예정이니 그동안 문루 앞에 숨어 계시오. 혹시 찾게 되면 부르리다. 이윽고 행차는 대흥에 도착했고 성대한 잔치가 차려졌습니다. 술상이 오르고 고기와 전골이 줄줄이 올라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원익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기를 들여다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이 고기, 병들어 죽은 소고기여. 그 말에 대흥 군수가 놀라 물었지요. 허, 진육이란 말이오. 방금 막 잡은 소라 하였는데. 대흥 군수는 즉시 백정을 불러 신문했지요. 이 소는 누가 잡은 것이냐? 오늘 새벽에 잡은 소입니다. 후지 부위를 관에 올렸을 뿐입니다. 이원익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머리와 가죽, 발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것들을 가져와 보거라. 백정이 당황하며 가져온 소머리와 가죽을 마당에 펼쳐놓자 이원익은 아전에게 말했지요. 물로 암노인을 데려오라. 노인이 마당에 펼쳐진 가죽과 머리를 보더니 곧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 소입니다. 뿔의 모양도 귀 뒷부분의 흰 반점도 틀림없습니다. 이원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저씨. 이 늙은이가 이 소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소. 내 수중엔 돈이 없으니 100냥만 빌려주시오. 이 늙은이에게 보태줍시다. 그러지요. 돈 100냥이 노인 손에 쥐어졌지요. 소값은 90냥이라 들었소. 10냥은 더 보태드리리다. 더 좋은 소를 사시오. 아니면 여유를 남기셔도 좋소. 노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원익은 잔치를 마치고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익은 형방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이 소를 관에 넘긴 이는 백정이라 했소. 백정은 누구에게 소를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시오. 모르면 곤장을 쳐서라도 말하게 하시오. 백정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실토했습니다. 예. 대흥 장터 근처 포목산 강모가 소를 가져와 팔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잡았을 뿐이옵니다. 곧 포목점 주인이 붙잡혀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소인,
욕심에 눈이 멀어 빈 외양간의 소를 그만. 이원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 하나의 살 길을 끄는 죄,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곧 강모는 장대문 앞에서 곤장 30대를 맞았고 장터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고, 이 사또 참 말이 되는 분이시구먼. 백성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을 공정히 벌한 것. 그것이 진짜 치민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천으로 부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바람이 향긋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향교에서 큰 제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서천의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이 모여 선연을 기리고 제를 올리는 중요한 날, 이원익은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향교의 모습이 이상했지요. 기둥은 비틀어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뜯겨 있었으며 툇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정신을 세우는 배움터라니. 제례를 마친 뒤 이원익은 향교를 천천히 돌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라는 자들은 대제를 마치고는 흩어져 술과 음식만 논하고 향교를 걱정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고을, 선비는 이스되 배움이 없구나. 며칠 후 그는 문득 백성들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읍내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자고 합니다. 나리의 선정을 기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원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비석이냐? 민초 한 사람의 등짐을 덜어주는 것이 선정이지. 돌덩이에 이름 새기는 게 선정이냐? 그러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나무 비석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원익은 그날 밤 아전에게 명하였지요. 어두워질 무렵 비석들을 몰래 회수하라. 창방에 모조리 쌓아두고 몇 개나 모였는지 세어보게 하라. 며칠 뒤 아전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벌써 300여 개가 모였습니다. 그만하라. 백성의 정성을 거슬러선 아니 되니 이젠 그 정성 돌려주자. 그는 목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향교 대청과 툇마루, 석가래와 기둥까지 저 비석들로 중수하라. 그리하여 서천향교는 다시 우뚝 섰고 낡은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이원익 군수가 자기 이름 새길 자리에 백성 아이들 앉힐 자리를 세우셨구나. 5월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이원익의 동원 앞에 헐렁한 도포 자락을 흔드는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성주나리, 소인 한 말씀만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노인은 그 자리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아내와 함께 무명 한 필을 짜장에 내다 팔아 살아가는 사람이온데 간밤에 힘들게 짜놓은 무명 한 필이 도둑 맞아 싸웁니다. 그것이 오늘 팔아 곡식과 땔감을 살 삶의 미천이었사온데. 이원익은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무명은 다른 무명과 구별할 수 있어. 예, 제 아내가 짤 때마다 끄트머리에 검은 실세오를 덧대 짜서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알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그날 이원익은 조용히 읍내를 돌며 방직과 포목을 취급하는 곳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아전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읍내에 무명을 산 자나 가진 자, 모두 낱낱이 동원 앞으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하여 며칠 사이 동원마당엔 무명 수백 필이 모였습니다. 그 사이 장날도 끼어 백성들이 팔고 사들인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원익은 사람을 시켜 노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무명을 보고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찾아보시오. 노인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무명을 하나씩 천천히 손끝으로 짚으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필 앞에서 멈췄지요. 이것이옵니다. 끄트머리에 검은 실세올. 이건 분명히 제 아내의 손길이 닿은 배옵니다. 그 말에 아전이 기록을 확인해보고 사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또 나리,
이 무명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팔았다고 적혀 있사옵니다. 잡아오라. 곧 그 자는 붙잡혀 왔고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명을 어디서 얻었느냐? 장터 근처 툇마루 밑에 놓여 있길래 그만 욕심이 나서 이원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픈 이의 살 길을 꺾은 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오. 그는 읍내 백성들 앞에서 장형 30대를 내리고 도둑이 판 무명은 다시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배를 껴안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늙은이 끝까지 살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에 이원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니요. 그저 노인장께서 다시 무명 짜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서천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원익은 어느 날 조용히 행자를 불렀습니다. 내 오늘 남문으로 나가 그 근방을 둘러보려 하니 집신 한 켤레와 평복 하나 준비하라. 너도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따라오라. 행자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원익은 흰 도포와 갓을 벗고 농민 차림으로 변장한 채 남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돌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장통, 주막거리, 객주 앞. 이원익은 집신을 고쳐매며 조용히 물었지요. 이 고을 사또가 바뀌었다 들었소만 어떤 인물이라들 하오. 그 말에 주막 안에서 담배를 문 노인이 대답했지요. 에그, 전임 사또는 그저 아전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갔지요.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양반이었소. 하면 새 사또는 어떻소? 글쎄요. 아직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점디 젊은 총각이라 하더이다. 우리가 걱정이지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소? 아전들이 오히려 잡아먹지 않겠소? 이원익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총각 사또가 아전들의 말을 듣기만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겠군요. 노인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백성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소. 세금이야 내지만은 아전들 손에 치이는 게 더 억울하니 말이요. 이원익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내일 조령을 내리리라. 아전들의 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아야겠구나. 그날 밤 그는 돌아와 칼을 벼리듯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심은 곧 거울이여 백성의 눈은 천심이라 여겼으니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뜨기도 전에 서천동원 마당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령이다. 조령이 내렸다. 육방아전들이 불이 나게 모이자 이원익은 단정한 차림으로 상방에 앉아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행자야, 가위 가져오라. 순간 육방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사또, 어인 가위이옵니까? 그대들의 소매를 잘라 올리려 하오. 예. 이원익은 말없이 행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행자는 망설임 없이 포승을 풀듯 아전들의 도포 소매를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잠시 후 동원 마당에는 잘린 소매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원익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조용한 고을에서 소매 속으로 백성의 피와 땀을 감추어 왔소. 나는 그대들 소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소. 그러니 그 소매를 걷어내고 백성 앞에 맨몸으로 서시오. 아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소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시오. 그대들이 섬기는 이는 내가 아니요. 백성이요. 그 말에 아전들 모두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습니다. 받들게 싸웁니다. 앞으로는 백성의 고단함을 우선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서천관가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던 아전들은 이제 백성 앞에 허리를 숙이고
관아 문을 지키던 문지기도 백성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익, 그 사람의 다스림이었지요. 해는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천읍성 밖 한 갈래 큰 길 초입에 장승 하나가 우뚝 서 있었지요. 눈과 코, 입까지 새겨진 나무 기둥. 오가는 이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원익의 눈엔 그 장승이 남달랐습니다. 고개도 안 숙이고 이목이 뚜렷하구나. 그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형방을 불렀습니다. 저 장승, 관아 압인데도 나를 본체 많지 하니 무례가 극에 달하였구나. 곤장 30대를 명하노라. 형방은 어리둥절했지만 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포승주를 가져오라. 장승을 결박하여 동원 마당에 끌어오라. 백성들은 킥킥거리며 말했지요. 성주 양반이 참 별일이다. 장승한테 곤장을 때린다고. 그러나 다음 날 동원마당에 포승줄에 묶인 장승이 세워졌고 온 읍의 농사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장승에게 곤장을 때리는 구경이라니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그런데 그 군중을 본 이원익이 다시 조령을 내렸습니다. 문을 닫고 허락 없이 들어온 자 모두 붙들어라. 수백 명의 농민들이 동원 안에 갇히게 되었고 모심기 한창이던 계절의 들판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이 울먹이며 사정을 하자 이원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명 한 필씩 가져오라. 배 한 필로 죄값을 치르면 모두 풀어주겠노라. 그리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명이 쌓이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무려 수백 필이 모였습니다. 이원익은 그 무명으로 낡은 집들을 수리해주고 아이들 글방을 새로 열었으며 가난한 집안의 혼례까지 도왔습니다. 장승은 결국 곤장을 맞지 않았고 백성들은 두 손 모아 웃으며 말했지요. 장승은 멀쩡한데 우리 마음이 맞았구나. 이원익은 그 모든 무명과 마음을 되돌려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서천을 떠나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이원익은 이제는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골에서 백성을 살폈던 그가 이제는 커다란 고을의 번다한 정사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이원익이라니 그 사람 소문 들었지. 소매를 잘라버렸다는 그 양반이라더라. 새로 부임한 고을에서도 그는 민심을 듣는 것으로 첫발을 떼었습니다. 허름한 주막에 몸소 나가 백성들과 함께 앉아 쌀값과 물가를 묻고 아이들 교육을 걱정했습니다. 관은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백성이 손 내밀면 닿을 자리에 있어야지. 그는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수탈을 금지하였으며 고을의 병이 돌면 먼저 약방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들었을 땐 자신의 녹봉으로 쌀을 사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사또는 참 벼슬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동네 장정처럼 수레 끌고 약초 캐러 다니신다니까요. 백성들의 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조정은 그를 판서로 불러올렸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이원익을 형조판서에 임명하라. 그는 거듭 벼슬을 올랐고 마침내 영의정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여전히 소박했고 식사는 늘 검소했으며 가슴에는 언제나 그가 지나온 고을 사람들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 그 이름 이원익. 조선이 기억한 진짜 정승은 그렇게 백성의 발밑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대지를 덮고 남도의 작은 고을 덕산에는 초록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날은 새 군수가 부임하는 날 기껏해야 16, 풋내마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 교자를 타고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허, 저게 새 군수라 하네? 에이, 애송이지 뭐. 덕산 고을의 아전들은 나이 지긋한 자들이었습니다. 40, 어떤 이는 60을 넘긴 자도 있었지요. 이들은 낡은 관행과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새로 부임한 이 어린 군수는 그저 모셔만 놓으면 되는 허수아비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이원익이라는 소녀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선조 임금 아래 조정에서도 이름난 신동이었고 겨우 16에 급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덕산 군수라는 자리를 맡겼던 것이지요. 너무 어린 것이 아니오. 라는 말들 속에서도 임금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어릴지언정 뜻이 크면 몸보다 먼저 자라는 법이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 한다. 그리하여 이원익은 덕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날 덕산의 동원 앞에는 붉은 현판과 초립을 쓴 아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신관 사또께 문안 드리옵니다. 그는 차분히 교자에서 내려 유려한 동선으로 상방에 올라 말했지요. 이 고을 백성과는 따뜻이 지내되 그 따뜻함이 법을 넘어설 순 없어. 아전들의 경험도 귀히 여기겠지만 백성의 등골을 타고 배불리려는 이는 내 결코 함께하지 않겠소. 이 말에 잠시 동원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은 처음엔 실소를 터뜨렸으나 그 말이 첫 조련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관속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엔 오래된 관례가 하나 있사옵니다. 매년 춘사월이 되면 합덕방죽에서 관속들과 군수가 함께 철렵을 즐기며 한 해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사온데. 이원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차피 새로운 몸, 고을의 풍속을 아는 것도 치정의 시작이니. 그리하여 다음 날 말 타는 관속들과 교자에 탄 사또가 합덕방죽으로 향했습니다. 방죽가에는 이미 차일과 포장이 설치되고 기생들이 북을 두드리고 민요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술과 고기가 상 위를 넘쳤고 아전들은 노련한 손놀림으로 안주를 뜯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죽을 먼저 돌아보겠소? 그렇게 그는 홀로 방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사이 관속들은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 말과 수레에 기대어 눕기도 했지요. 이튿날 이른 새벽, 동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놀란 관속들이 벌떡 일어나 모이자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대들이 나를 이끌었으니 오늘은 내가 그대들을 이끄는 날이여. 합덕방죽으로 다시 가겠소. 이번엔 걷지. 말도, 수레도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육방아전들은 말없이 줄을 맞추어 걸어 나섰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걸음은 느리고 방죽은 멀기만 했지요. 그리고 방죽에 도착하자마자 사또는 말했습니다. 다 보았소. 돌아갑시다. 그날 이후 관속들 사이에 흐르던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 어린 성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아전들은 어린 사또에게 함부로 굴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 긴장도 오래 가지 않았지요. 그래도 어린애 아니오. 며칠만 지나면 흐물흐물해질 테지. 하지만 이원익은 결코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해가 채뜨기도 전에 다시금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사또께서 조령을 내리셨다. 육방아전들은 당황해 허둥지둥 모였습니다. 전날의 피로도 채 가시지 않았건만 사또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랐지요. 오늘도 합덕방죽에 다녀오겠소? 사또, 오늘은 그래도 말이라도 타고 가시지요. 말이라니. 국고를 함부로 쓰는 일, 나는 허락하지 않소. 오늘도 걸어가면 되지 않겠소? 결국 관속들은 두 발로 방주까지 걸어가야 했고 이튿날엔 더 일찍 조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또께서 또 조령을. 이러다 날마다 걸어 다니겠소. 관속들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육방아전들이 차례로 동원계단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소인들,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이원익은 그들을 굽어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요. 그대들의 손이 백성의 고단한 삶을 더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시오. 사또, 잘못했사옵니다. 조처대로 따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덕산 고을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고을 백성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원익은 새로 서천 군수로 발령이 났지요. 서천으로 전임되던 날, 이원익은 잠시 대흥에 들러 그곳 군수로 있는 먼 친척을 만나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흥 관아에 이르기 전, 길가에 수건을 두른 한 노인이 행렬 앞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옵소서. 무슨 일이요? 소인 부부는 자식도 없이 소 한 마리로 겨우겨우 살고 있사온데 간밤에 그 소를 도둑 맞아 싸웁니다. 그 소로 밭을 갈고 새끼를 낳아 팔며 연명했거늘 이젠 어찌 살아가오리까. 이원익은 조용히 노인을 보며 말했지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자추는 남아있어 방향은 잡았으나 대흥 읍내에서 자국이 끊겼사옵니다. 좋소. 내가 어차피 대흥에서 머무를 예정이니 그동안 물루 앞에 숨어 계시오. 혹시 찾게 되면 부르리다. 이윽고 행차는 대흥에 도착했고 성대한 잔치가 차려졌습니다. 술상이 오르고 고기와 전골이 줄줄이 올라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원익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기를 들여다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이 고기, 병들어 죽은 소고기요. 그 말에 대흥 군수가 놀라 물었지요. 허, 진육이란 말이오. 방금 막 잡은 소라 하였는데. 대흥 군수는 즉시 백정을 불러 신문했지요. 이 소는 누가 잡은 것이냐? 오늘 새벽에 잡은 소입니다. 후지 부위를 관에 올렸을 뿐입니다. 이원익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머리와 가죽, 발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것들을 가져와 보거라. 백정이 당황하며 가져온 소머리와 가죽을 마당에 펼쳐놓자 이원익은 아전에게 말했지요. 물루 앞노인을 데려오라. 노인이 마당에 펼쳐진 가죽과 머리를 보더니 곧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 소입니다. 뿔의 모양도 귀 뒷부분의 흰 반점도 틀림없습니다. 이원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저씨. 이 늙은이가 이 소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소. 내 수중엔 돈이 없으니 100냥만 빌려주시오. 이 늙은이에게 보태줍시다. 그러지요. 돈 100냥이 노인 손에 쥐어졌지요. 소값은 90냥이라 들었소. 10냥은 더 보태드리리다. 더 좋은 소를 사시오. 아니면 여유를 남기셔도 좋소. 노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원익은 잔치를 마치고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익은 형방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이 소를 관에 넘긴 이는 백정이라 했소. 백정은 누구에게 소를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시오. 모르면 곤장을 쳐서라도 말하게 하시오. 백정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실토했습니다. 예. 대흥 장터 근처 포목산 강모가 소를 가져와 팔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잡았을 뿐이옵니다. 곧 포목점 주인이 붙잡혀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소인, 욕심에 눈이 멀어 빈 외양간의 소를 그만. 이원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 하나의 살 길을 끄는 죄,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곧 강모는 장대문 앞에서 곤장 30대를 맞았고 장터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고, 이 사또 참 말이 되는 분이시구먼. 백성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을 공정히 벌한 것, 그것이 진짜 치민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천으로 부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바람이 향긋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향교에서 큰 제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서천의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이 모여 선연을 기리고 제를 올리는 중요한 날, 이원익은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향교의 모습이 이상했지요. 기둥은 비틀어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뜯겨 있었으며 툇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정신을 세우는 배움터라니. 제례를 마친 뒤 이원익은 향교를 천천히 돌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라는 자들은 대제를 마치고는 흩어져 술과 음식만 논하고 향교를 걱정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고을, 선비는 이습에 배움이 없구나. 며칠 후 그는 문득 백성들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읍내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자고 합니다. 나리의 선정을 기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원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비석이냐? 민초 한 사람의 등짐을 덜어주는 것이 선정이지. 돌덩이에 이름 새기는 게 선정이냐? 그러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나무 비석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원익은 그날 밤 아전에게 명하였지요. 어두워질 무렵 비석들을 몰래 회수하라. 창방에 모조리 쌓아두고 몇 개나 모였는지 세어보게 하라. 며칠 뒤 아전이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벌써 300여 개가 모였습니다. 그만하라. 백성의 정성을 거슬러선 아니 되니 이젠 그 정성 돌려주자. 그는 목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향교 대청과 툇마루, 석가래와 기둥까지 저 비석들로 중수하라. 그리하여 서천향교는 다시 우뚝 섰고 낡은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이원익 군수가 자기 이름 새길 자리에 백성 아이들 앉힐 자리를 세우셨구나. 5월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이원익의 동원 앞에 헐렁한 도포 자락을 흔드는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성주나리, 소인 한 말씀만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노인은 그 자리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아내와 함께 무명 한 필을 짜장에 내다 팔아 살아가는 사람이온데 간밤에 힘들게 짜놓은 무명 한 필이 도둑 맞아 싸웁니다. 그것이 오늘 팔아 곡식과 땔감을 살 삶의 미천이었사온데. 이원익은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무명은 다른 무명과 구별할 수 있어. 예, 제 아내가 짤 때마다 끄트머리에 검은 실새오를 덧대 짜서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알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그날 이원익은 조용히 읍내를 돌며 방직과 포목을 취급하는 곳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아전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읍내에 무명을 산 자나 가진 자, 모두 낱낱이 동원 앞으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하여 며칠 사이 동원마당엔 무명 수백 필이 모였습니다. 그 사이 장날도 끼어 백성들이 팔고 사들인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원익은 사람을 시켜 노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무명을 보고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찾아보시오. 노인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무명을 하나씩 천천히 손끝으로 짚으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필 앞에서 멈췄지요. 이것이옵니다. 끄트머리에 검은 실새올. 이건 분명히 제 아내의 손길이 닿은 배옵니다. 그 말에 아전이 기록을 확인해보고 사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또나리, 이 무명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팔았다고 적혀 있사옵니다. 잡아오라. 곧 그 자는 붙잡혀 왔고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명을 어디서 얻었느냐? 장터 근처 툇마루 밑에 놓여 있길래 그만 욕심이 나서. 이원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픈 이의 살 길을 꺾은 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오. 그는 읍내 백성들 앞에서 장형 30대를 내리고 도둑이 판 무명은 다시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배를 껴안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늙은이
끝까지 살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에 이원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니요. 그저 노인장께서 다시 무명 짜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서천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이원익은 어느 날 조용히 행자를 불렀습니다. 내 오늘 남문으로 나가 그 근방을 둘러보려 하니 집신 한 켤레와 평복 하나 준비하라. 너도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따라오라. 행자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원익은 흰 도포와 갓을 벗고 농민 차림으로 변장한 채 남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돌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장통, 주막거리, 객주 앞. 이원익은 집신을 고쳐매며 조용히 물었지요. 이 고을 사또가 바뀌었다 들었소만 어떤 인물이라들 하오. 그 말에 주막 안에서 담배를 문 노인이 대답했지요. 에그, 전임 사또는 그저 아전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갔지요.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양반이었소. 하면 새 사또는 어떻소? 글쎄요. 아직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점디 젊은 총각이라 하더이다. 우리가 걱정이지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소? 아전들이 오히려 잡아먹지 않겠소? 이원익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총각 사또가 아전들의 말을 듣기만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겠군요. 노인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백성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소. 세금이야 내지만은 아전들 손에 치이는 게 더 억울하니 말이요. 이원익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내일 조령을 내리리라. 아전들의 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아야겠구나. 그날 밤 그는 돌아와 칼을 벼리듯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심은 곧 거울이여 백성의 눈은 천심이라 여겼으니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뜨기도 전에 서천동원 마당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령이다. 조령이 내렸다. 육방아전들이 불이 나게 모이자 이원익은 단정한 차림으로 상방에 앉아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행자야, 가위 가져오라. 순간 육방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사또, 어인 가위이옵니까? 그대들의 소매를 잘라 올리려 하오. 예. 이원익은 말없이 행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행자는 망설임 없이 포승을 풀듯 아전들의 도포 소매를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잠시 후 동원 마당에는 잘린 소매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원익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조용한 고을에서 소매 속으로 백성의 피와 땀을 감추어 왔소. 나는 그대들 소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소. 그러니 그 소매를 걷어내고 백성 앞에 맨몸으로 서시오. 아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소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시오. 그대들이 섬기는 이는 내가 아니요. 백성이요. 그 말에 아전들 모두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습니다. 받들게 싸웁니다. 앞으로는 백성의 고단함을 우선하겠나이다. 그날 이후 서천관가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던 아전들은 이제 백성 앞에 허리를 숙이고 관아 문을 지키던 문지기도 백성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익, 그 사람의 다스림이었지요. 해는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천읍성 밖 한 갈래 큰 길 초입에 장승 하나가 우뚝 서 있었지요. 눈과 코, 입까지 새겨진 나무 기둥. 오가는 이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원익의 눈엔 그 장승이 남달랐습니다. 고개도 안 숙이고 이목이 뚜렷하구나. 그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형방을 불렀습니다. 저 장승, 관아 압인데도 나를 본체 많지 하니 무례가 극에 달하였구나. 곤장 30대를 명하노라.
형방은 어리둥절했지만 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포승주를 가져오라. 장승을 결박하여 동원 마당에 끌어오라. 백성들은 킥킥거리며 말했지요. 성주 양반이 참 별일이다. 장승한테 곤장을 때린다고. 그러나 다음 날 동원마당에 포승줄에 묶인 장승이 세워졌고 온 읍의 농사꾼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장승에게 곤장을 때리는 구경이라니.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그런데 그 군중을 본 이원익이 다시 조령을 내렸습니다. 문을 닫고 허락 없이 들어온 자 모두 붙들어라. 수백 명의 농민들이 동원 안에 갇히게 되었고 모심기 한창이던 계절의 들판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이 울먹이며 사정을 하자 이원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명 한 필씩 가져오라. 배 한 필로 죄값을 치르면 모두 풀어주겠노라. 그리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명이 쌓이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무려 수백 필이 모였습니다. 이원익은 그 무명으로 낡은 집들을 수리해주고 아이들 글방을 새로 열었으며 가난한 집안의 혼례까지 도왔습니다. 장승은 결국 곤장을 맞지 않았고 백성들은 두 손 모아 웃으며 말했지요. 장승은 멀쩡한데 우리 마음이 맞았구나. 이원익은 그 모든 무명과 마음을 되돌려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서천을 떠나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이원익은 이제는 더 큰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골에서 백성을 살폈던 그가 이제는 커다란 고을의 번다한 정사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이원익이라니. 그 사람 소문 들었지. 소매를 잘라버렸다는 그 양반이라더라. 새로 부임한 고을에서도 그는 민심을 듣는 것으로 첫발을 떼었습니다. 허름한 주막에 몸소 나가 백성들과 함께 앉아 쌀값과 물가를 묻고 아이들 교육을 걱정했습니다. 관은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백성이 손 내밀면 닿을 자리에 있어야지. 그는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수탈을 금지하였으며 고을의 병이 돌면 먼저 약방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들었을 땐 자신의 녹봉으로 쌀을 사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사또는 참 벼슬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동네 장정처럼 수레 끌고 약초 캐러 다니신다니까요. 백성들의 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조정은 그를 판서로 불러올렸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이원익을 형조판서에 임명하라. 그는 거듭 벼슬을 올랐고 마침내 영의정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여전히 소박했고 식사는 늘 검소했으며 가슴에는 언제나 그가 지나온 고을 사람들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 그 이름 이원익. 조선이 기억한 진짜 정승은 그렇게 백성의 발밑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대지를 덮고 남도의 작은 고을 덕산에는 초록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날은 새 군수가 부임하는 날 기껏해야 16, 풋내마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 교자를 타고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허, 저게 새 군수라 하네? 에이, 애송이지 뭐. 덕산 고을의 아전들은 나이 지긋한 자들이었습니다. 40, 어떤 이는 60을 넘긴 자도 있었지요. 이들은 낡은 관행과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새로 부임한 이 어린 군수는 그저 모셔만 놓으면 되는 허수아비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이원익이라는 소녀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선조 임금 아래 조정에서도 이름난 신동이었고 겨우 16에 급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덕산 군수라는 자리를 맡겼던 것이지요. 너무 어린 것이 아니오. 라는 말들 속에서도 임금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어릴지언정 뜻이 크면 몸보다 먼저 자라는 법이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 한다. 그리하여 이원익은 덕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날 덕산의 동원 앞에는 붉은 현판과 초립을 쓴 아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신관 사또께 문안 드리옵니다.
그는 차분히 교자에서 내려 유려한 동선으로 상방에 올라 말했지요. 이 고을 백성과는 따뜻이 지내되 그 따뜻함이 법을 넘어설 순 없어. 아전들의 경험도 귀히 여기겠지만 백성의 등골을 타고 배불리려는 이는 내 결코 함께하지 않겠소. 이 말에 잠시 동원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은 처음엔 실소를 터뜨렸으나 그 말이 첫 조련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관속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엔 오래된 관례가 하나 있사옵니다. 매년 춘서월이 되면 합덕방죽에서 관속들과 군수가 함께 철렵을 즐기며 한 해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사온데 이원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차피 새로운 몸, 고을의 풍속을 아는 것도 치정의 시작이니. 그리하여 다음 날 말 타는 관속들과 교자에 탄 사또가 합덕 방죽으로 향했습니다. 방죽가에는 이미 차일과 포장이 설치되고 기생들이 북을 두드리고 민요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술과 고기가 상 위를 넘쳤고 아전들은 노련한 손놀림으로 안주를 뜯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죽을 먼저 돌아보겠소? 그렇게 그는 홀로 방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사이 관속들은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 말과 수레에 기대어 눕기도 했지요. 이튿날 이른 새벽, 동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놀란 관속들이 벌떡 일어나 모이자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대들이 나를 이끌었으니 오늘은 내가 그대들을 이끄는 날이여. 합덕방죽으로 다시 가겠소. 이번엔 걷지. 말도, 수레도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육방아전들은 말없이 줄을 맞추어 걸어 나섰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걸음은 느리고 방죽은 멀기만 했지요. 그리고 방죽에 도착하자마자 사또는 말했습니다. 다 보았소. 돌아갑시다. 그날 이후 관속들 사이에 흐르던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 어린 성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아전들은 어린 사또에게 함부로 굴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 긴장도 오래 가지 않았지요. 그래도 어린애 아니오. 며칠만 지나면 흐물흐물해질 테지. 하지만 이원익은 결코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해가 채뜨기도 전에 다시금 종이 울렸습니다. 조령이다. 사또께서 조령을 내리셨다. 육방아전들은 당황해 허둥지둥 모였습니다. 전날의 피로도 채 가시지 않았건만 사또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랐지요. 오늘도 합덕방죽에 다녀오겠소? 사또, 오늘은 그래도 말이라도 타고 가시지요. 말이라니. 국고를 함부로 쓰는 일, 나는 허락하지 않소. 오늘도 걸어가면 되지 않겠소? 결국 관속들은 두 발로 방주까지 걸어가야 했고 이튿날엔 더 일찍 조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또께서 또 조령을. 이러다 날마다 걸어 다니겠소. 관속들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육방아전들이 차례로 동원계단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소인들,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이원익은 그들을 굽어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여. 그대들의 손이 백성의 고단한 삶을 더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시오. 사또, 잘못했사옵니다. 조처대로 따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덕산 고을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고을 백성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원익은 새로 서천 군수로 발령이 났지요. 서천으로 전임되던 날 이원익은 잠시 대흥에 들러 그곳 군수로 있는 먼 친척을 만나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흥 관아에 이르기 전 길가에 수건을 두른 한 노인이 행렬 앞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옵소서. 무슨 일이요? 소인 부부는 자식도 없이 소 한 마리로 겨우겨우 살고 있사온데 간밤에 그 소를 도둑 맞아 싸웁니다. 그 소로 밭을 갈고 새끼를 낳아 팔며 연명했거늘 이젠 어찌 살아가오리까. 이원익은 조용히 노인을 보며 말했지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자추는 남아있어 방향은 잡았으나 대응 읍내에서 자국이 끊겼사옵니다. 좋소. 내가 어차피 대응에서 머무를 예정이니 그동안 물루 앞에 숨어 계시오. 혹시 찾게 되면 부르리다. 이윽고 행차는 대흥에 도착했고 성대한 잔치가 차려졌습니다. 술상이 오르고 고기와 전골이 줄줄이 올라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원익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기를 들여다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이 고기, 병들어 죽은 소고기요. 그 말에 대흥 군수가 놀라 물었지요. 허, 진육이란 말이오. 방금 막 잡은 소라 하였는데. 대흥 군수는 즉시 백정을 불러 신문했지요. 이 소는 누가 잡은 것이냐? 오늘 새벽에 잡은 소입니다. 후지 부위를 관에 올렸을 뿐입니다. 이원익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머리와 가죽, 발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것들을 가져와 보거라. 백정이 당황하며 가져온 소머리와 가죽을 마당에 펼쳐놓자 이원익은 아전에게 말했지요. 물루 앞노인을 데려오라. 노인이 마당에 펼쳐진 가죽과 머리를 보더니 곧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 소입니다. 뿔의 모양도 귀 뒷부분의 흰 반점도 틀림없습니다. 이원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아저씨. 이 늙은이가 이 소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소. 내 수중엔 돈이 없으니 100냥만 빌려주시오. 이 늙은이에게 보태줍시다. 그러지요. 돈 100냥이 노인 손에 쥐어졌지요. 소값은 90냥이라 들었소. 10냥은 더 보태드리리다. 더 좋은 소를 사시오. 아니면 여유를 남기셔도 좋소. 노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원익은 잔치를 마치고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익은 형방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이 소를 관에 넘긴 이는 백정이라 했소. 백정은 누구에게 소를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시오. 모르면 곤장을 쳐서라도 말하게 하시오. 백정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실토했습니다. 대흥 장터 근처 포목산 강모가 소를 가져와 팔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잡았을 뿐이옵니다. 곧 포목점 주인이 붙잡혀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소인, 욕심에 눈이 멀어 빈 외양간의 소를 그만. 이원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 하나의 살 길을 끄는 죄,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곧 강모는 장대문 앞에서 곤장 30대를 맞았고 장터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고, 이 사또 참 말이 되는 분이시구먼. 백성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을 공정히 벌한 것, 그것이 진짜 치민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천으로 부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바람이 향긋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향교에서 큰 제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서천의 유생들과 지역 사족들이 모여 선연을 기리고 제를 올리는 중요한 날, 이원익은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향교의 모습이 이상했지요. 기둥은 비틀어져 있었고 문짝은 반쯤 뜯겨 있었으며 툇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정신을 세우는 배움터라니. 제례를 마친 뒤 이원익은 향교를 천천히 돌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라는 자들은 대제를 마치고는 흩어져 술과 음식만 논하고 향교를 걱정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고을, 선비는 이슬에 배움이 없구나. 며칠 후
그는 문득 백성들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읍내 사람들이 비석을